지금도 너무 비싼데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돈을 턱턱 주고 살 만큼 그렇게 여러 개 있는 신흥 그런 벼락부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강남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일 때도 있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서울 같은 경우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다른 데는 다 떨어져도 그렇죠. 뭐 인구가 줄어도 서울은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서울은 안 떨어진다. 이런 건 이제 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정말 맞습니다. 약간 근데 지표를 보면은 서울도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서울도 떨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은 안 떨어진다, 강남은 안 떨어진다.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뇌피셜입니다. 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에 투자해 돈 번다. 지방은 일자리랑 사람이 줄어드니까 투자하지 마라. 언뜻 들어보면 어때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네.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를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지방이어도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방이어도요, 그래서 사람이 증가하고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도권만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어도,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완전 시골. 그냥 지방이 아니라 완전 시골. 근데 지방 중에서도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일자리가 몰리고 사람이 증가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뇌피셜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에 근거, 팩트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남 불패란 말이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비싸니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동네인데 계속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10년 전에도 대한민국 가장 비쌌고 지금도 가장 비쌌고. 그래서 강남 불패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강남보다 더 비싼 데는 없어. 강남이 최고야. 이게 바로 강남 불패지. 강남이라고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강남 불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9년부터 21년 12월 달까지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서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이거는 데이터는 KB 부동산 지수 통계 데이터 기준입니다. 월간 데이터고요. 자,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예요?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68%가 올랐고요. 그 다음이 인천 연수구입니다. 61% 올랐고요. 고양시 덕양구 61% 올랐습니다. 의왕시 59% 올랐고요. 자, 세종시도 55% 올랐고요. 부산 해운대구 55%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20등 안에 서울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원구. 노원구밖에 없죠. 노원구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서울보다 훨씬 더 지난 3년 동안 많이 오른 데가 많다, 안 많다? 맞네요. 많다. 네네. 자, 강남구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몇 등이다? 81등이다. 이게 시군구가 정확하게 171개입니다. 통계 데이터로 나오는 시군구가. 171등 중에요. 강남이 81등이에요. 상승률이. 강남이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강남 아파트 너무 비싸고 뭐 신고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워낙 비싸니까 금액이 한 번 오르면 막 뭐 몇 억, 10억씩 막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강남 불패인 거지. 강남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오르는 시기에도 그렇죠.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고 자, 두 번째로 제가 데이터로 팩트 체크할 거는 뭐냐. 강남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때로는 강남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일 때도 있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그렇죠. 네. 무슨 소리야. 강남 불패인데. 그죠? 자,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7년 2월 달부터 2013년 2월 달까지. 자, 강남이 언제 고점을 찍었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가 아니고요.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7년 초중반에 강남이 고점 찍었습니다. 네. 자, 보시면 2007년 강남이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부터 13년 2월 달 수도권의 하락 시장이 막바지였던 한 5년 사이네요. 자, 그렇죠? 171등 중에 강남이 몇 등이에요? 156등. 가장 많이 떨어진, 상승이 아니라 가장 많이 떨어진 밑에서 10%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서울 강남구, 서울 양천구. 자, 이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 150등부터, 그러니까 밑에서 150등, 171등까지 서울하고 경기도밖에 없죠. 자, 무슨 얘기다? 자,
많은 분들의 얘기처럼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에 투자하라는 말이 항상 맞냐?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이지만 가장 많이 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데이터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뇌피셜에 지금 사로잡히셔가지고 그동안 수도권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앞으로 5년, 10년, 1000년, 만년 올라간다? 가장 최고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거래가 절벽인데 네. 또 강남에서는 신고가가 나와요. 네. 또 그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건 정부 정책하고 좀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자산 버블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네네. 자, 일단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됩니다. 즉, 현금 부자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 주변에도 있지만 뭐 주식, 코인, 비대면 온라인 사업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왜 현금을 갖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벼락부자가 된 거죠.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벼락부자니까 그 전에 고가 아파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산 거죠. 근데 만약에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나는 리치야. 네. 그러면은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주 높죠. 네네. 자, 그분들은 아파트를 추가로 15억짜리 이상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사요, 안 사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규제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가장 큰 게 뭐예요? 세금 폭탄. 음. 종부세가 그러니까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면 세금이 억대가 나옵니다. 네. 부자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발빠르신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고가 아파트 살까요, 안 살까요? 저는 제 주변에 사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미 다 갖고 있거나 여러 채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지 추가로 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 나오는 이걸 사시는 분들은 누구냐? 최근 1, 2년 사이에 벼락부자 되신 분들이 사고 있다. 네네네. 자,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앞으로 2년, 3년, 4년 계속 더 지금도 너무 비싼데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돈을 턱턱 주고 살 만큼 그렇게 여력이 있는 신흥 그런 벼락부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런 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매수 에너지도 상당 부분 지금 소진이 되어가고 있다. 네, 거기에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향후에 이제 서울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네네. 이런 고가 아파트들은 하반 경직성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금을 주고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현금 주고 샀으니까 떨어져도 부담이 돼요, 그렇죠. 안 돼요? 미자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대출 껴서 사신 분들 같으면 막 불안해 막 하시면서 막 토해낼 수도 있고. 네. 근데 느긋하잖아요. 뭐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뭐 떨어지든 말든 뭐 나는 느긋하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이 오프라인과 이 온라인의 비즈니스의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훨씬 더 이게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집도 그분들이 사시는 집도 양극화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미 예를 들면 나 어디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가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신분에 대한 그쵸? 증명을 네. 하는 시대가 네.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초고가 아파트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희가 살고 있고, 근데 대출을 대출을 안 끼고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뭐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란 전망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중저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거고요. 이런 고가 아파트들은 이거보다 뭐 한 절반 정도, 뭐 한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이런 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선 이후를 좀 지켜보자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좀 변화를 보고 뭘 움직이자.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좀 대선 변수는 얼마나 좀 미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있더라도 부정적 요인이 더 많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긍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네네. 있어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반짝 정도 하는 거지 전체적인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후보자별로 주요 후보자별로 공약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 내용을 보면은 주택 공급은 이제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겠다는 거고 대부분은 수도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도 유지하겠다. 그래서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전월세 안정하겠다. 그다음에 국토보유세 도입하고 보유 실효 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 그다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미칠 영향은 당연히 주택 공급 많이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안정화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주택 대략 공급해도 이것도 가격 안정화. 그다음에 보유세가 많아지면 부담, 실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부담이 가중될 거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감면하게 되면 지금 아마 다주택자 분들은 엄청 팔고 싶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만약 중과 풀어준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겠죠.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네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주택자 매물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매도세는 더 많아지고 시장이 쉽지 않게 될 그런 거고요. 측면에서. 네. 네네네. 자, 근데 윤석열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도 이제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 가격 안정하고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좀 풀어주겠다. 네네. 예, 요건 이제 긍정적인 뉴스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이런 대상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계속 가격이 올라야 이게 되는 건데 이미 이제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단기적인 호재. 그래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호재인 거지. 얘 때문에 계속 뭐 앞으로 2년, 3년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런 뉴스 나오면 뭐 저라면 재건축 갖고 있다면 저라면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계약 청구 갱신권 4년 폐지하고 기본을 2년으로 바꾸겠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하겠다. 이것들 전부 다 또한 전세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거고 이게 당연히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는 안정화에 좀 더 도움을 주겠죠. 그 다음에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감면하겠다. 이것도 매물 증가 원인이고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을 감면시켜 주시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전반적인 상황이 네네. 대출도 쉽지 않고 금리는 계속 인상이 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이것도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상중하저로 보는 게 상반기는 대선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네네.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길어지진 않고 혹시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감면을 하게 되면 이게 매물 증가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